스즈키는 헬륨 북선 여러 개를 단 판타지호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날의 명목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었으며 갑자기 스즈키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재질을 뿌리친 채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묻는 미화 교수의 말에 그는 미국이요! 라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정부터 판타지호로부터 SOS 신호가 왔습니다. 자꾸 귀찮게 하네. 카이지에 나오는 노예 통과시키기. 노예 카드를 어느 타이밍에 대해서 통과시키느냐. 단장님 고대 바빌로니아의 미친놈 에이나시를 점토판 알아보기 해주세요. 재밌어요? 에이나시? 자, 에아나시르 점토판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간략하게 도네이션에서 소개해준 바에 의하면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미친놈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미친놈일까요? 자, 에아나시르 점토판 또는 에아나시르에게 보내는 항의 점토판입니다. 점토판이 만들어진 것은 고 바빌로니아 전기인 기원전 1750년경으로 추정되며 아카드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750년경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원 후 2세기 3세기경이 삼국지 시대예요. 유비관우 장비. 그때보다 훨씬 전이라는 거죠. 점토판의 내용은 그와 거래한 고객이 에이나시르라는 상인에게 자신이 거래한 구리주계의 품질 불량에 관한 내용을 항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상품 클레임에 관한 고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객 클레임 기록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면은 에아나시르가 항의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판 구리주계의 품질 불량.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1967년에는 점토판 전체의 해독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서의 발신인은 난니로 되어 있으며 수신인은 에아나시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의한 사람이 난니인가 봐요. 당신이 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기밀신이 오면 그에게 좋은 품질의 구리개를 주겠다고 했소. 그런데 당신은 떠난 뒤에 내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소. 당신은 내 사자 앞에 젖을 주개를 놓고 이걸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가져가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소. 그러니까 당신이 왔어. 난니의 집에 왔을 때 이 난니의 사자 전령이 오면은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 대리인에게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좋은 품질의 주개를 주겠다고 하고 젖을 주개를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일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어? 나는 여러 차례 우리와 같은 신사들을 사자로 보내 당신에게 맡겨둔 돈가방을 찾으려 했지만 말로 이제 그냥 거래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겠죠. 당신은 매번 그들을 빈손으로 그것도 적의 영토를 통과해 돌려보내면서 나를 모욕하였소. 텔문과 거래하는 상인들 가운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상인을 본 적이 없어. 야, 요즘하고 똑같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영업하는데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항의하죠, 보통.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출토된 다른 10개의 점토판을 바탕으로 에아나시르가 구리 이외의 작물이나 식료품, 우르신의 부동산들도 매매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야, 거물인가 봐요, 에아나시르가. 굉장히 많은 걸 다뤘어요. 부동산까지도. 이 밖에 라이스, 가핀클 등의 학자가 점토판의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점토판의 내용 대부분은 에아나시르와 거래한 다른 고객들이 에아나시르를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시내에서도 매우 악명 높은 상인이었던 걸로 추정된다. 이 클래스가 어느 정도냐? 기원전 1750년경에 활동하던 사람인데도 한 3780년가량을 넘어서도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도 기록을 해놔가지고. 사실상 원피스도 포네그리프 해독하면 다 이런 내용 아니야? 점토판의 내용들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서 전체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한 점토판에서는 에아나시르가 여러 고객들과 문어발식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그런 거지. 여기서 돈 받았어. 여기서 돈 받고 여기서 돈 받고 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에아나시르스 코퍼샵. 이거 구글 지도에다 이걸 해놨나 봐요. 그의 집으로 추정되는 점토판 발굴지 일대가 에아나시르 구리가게라는 이름으로 마크되어 있고 구리 공급업자라는 분류가 적용되어 있는데 유저들이 장난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뷰 코멘트 역시 그에게 구리를 샀다는 가짜 농담으로 가득하다. 에아나시르 미쳤네요. 굉장히 월클이네. 380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퍼질 정도면. 근데 막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거 그거잖아. 친구랑 자취하면은 화장실 청소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물에 젖었다 말랐다 물에 젖었다 말랐다 반복한 휴지잖아. 그치, 황태처럼.
바람에 말리고 눈에 또 얼리고 말리고 그게 결국 높은 확률로 어디로 가냐면은 좌변기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변기 솔 옆으로 가요. 머리카락과 한 대 섞여서 무슨 소린지 난 잔뜩 기대했잖아. 이 휴지 말린 거에서 뭔가 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아저씨의 행방불명 사건. 1992년 11월 23일에 풍선 아저씨란 별명으로 불리는 스즈키 요시카즈가 자신이 만든 박스에 풍선을 매달고 태평양 횡단을 도전하다가 11월 25일에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이틀까지는 생존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스즈키 요시카즈는 1984년 44세의 나이로 음악 교재 판매 회사인 뮤직 앙상블을 개업하고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 판매를 개시했다. 이외에 여러 음악 사업을 펼쳤으나 잘 되지 않아서 빚에 쫓기던 그는 비닐풍선 26개를 붙인 곤돌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곤돌라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빚을 갚겠다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스즈키의 판타지오는 1989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출품에 3천만 엔이 필요했고 기껏 출품에 성공했는데 회장 내 전시 위치도 영 좋지 않은데다가 박람회 자체도 흥하지 않자 폭발한 스즈키는 박람회 마스코트인 브로아짱 인형 옷을 입고 높이 30m 탑에 올라가서 단체 버스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7시간이나 서서 항의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왜 개방을 하고 했을까요? 단체버스 주차장이 여기가 개방이 안 돼가지고 전시 위치가 돌아가야 돼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주차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뭐 안 온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7시간이나 항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는 헬륨 풍선의 부력으로 10m에서 20m 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공중산책이라는 곤돌라를 박람회장에 자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편 뮤직 앙상블은 1990년 5억엔가량의 채무를 안고 최종적으로 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50억 원. 그 시대에 50억 원이면은 사업을 크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자신의 회사가 파산했음에도 그는 본격적으로 모험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선 아저씨는 1992년 4월 17일에 경찰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쿄도 오타구 타마가와 강에서 치바현 후주쿠리 해안을 향해 의자의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을 각각 2개씩 동여매고 오후 12시 45분경에 날아올랐습니다. 이때 15km의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가며 고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예정된 고도 400m를 넘긴 너무 많이 넘겼잖아. 대한민국의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4.5m이므로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5600m는 특수부대가 낙하산 침투를 하는 정도의 고도입니다. 400m만 뛰려고 했는데 5600m를 뛰었어. 보니까 이제 이 풍선 아저씨가 계속 뭐가 안 돼.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미묘하게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돼. 박람회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박람회도 뭐가 안 돼. 그래서 뭔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5600고도에 도달하자 당황한 풍선 아저씨는 라이터로 5m 풍선끈을 지져서 끊어내서 겨우 고도를 하강시켰습니다. 모래주머니 2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5m짜리 풍선 딱 버리면서 맞췄어요. 출발 지점에서 24km 떨어진 도쿄도 오타구의 민가 지붕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민가 무슨 죄? 이때 풍선 아저씨 자신은 왼손에 상처만 입은 반면 민가는 지붕이 무너지고 TV 안테나가 꺾이는 해를 입었음에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피해 민가의 손해배상은커녕 별다른 사과의 말이나 행동도 없이 오히려 이 도전이 성공하면 다음에 하와이를 향하는 모험을 계속할 예정이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풍선 아저씨라는 별명은 이 사건을 보도하던 미디어에서 붙인 것으로 타마가와에서의 실패를 본 많은 미디어들이 거리를 두게 되어서 판타지오가 출항했을 때 찾아온 언론은 후지 테레비뿐이었다고 한다. 요거를 이제 실패라고 본 건가 봐요. 왜냐하면은 치바현 큐주쿠리 해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쿄도 오타구로 갔기 때문이겠죠? 오타구에서 오타구 간 거니까 인정을 못함. 실패임. 실패는 맞죠. 자, 판타지오 사건입니다. 다음. 반년이 지난 1992년 11월 23일 스즈키의 전화에 불려나온 도시샤 대학 교수 미와 시게오와 학생 7명, 아사히 신문의 통신국장, 전날부터 밀착 취재온 후지 테레비의 와이드쇼 굿모닝 나이스데이 취재진, 그리고 스즈키의 지지자들이 비와호 호반에 모인 가운데 스즈키는 헬륨 풍선 여러 개를 단 판타지오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날의 명목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었으며 판타지오가 120m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 일단 지상에는 착륙하였지만 갑자기 16시 20분경 스즈키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재질을 뿌리친 채 연습용 로프를 풀고 비와오 호수에서 미국 네바다주 샌드 마운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묻는 미화 교수의 말에 그는 미국이요! 라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제트기류를 타며 40시간 내에 미국에 도착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발진을 했어요. 다음날 6시 스즈키는 가족들에게 휴대전화로 아침 해가 아름다워요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미 이거 할 때 시험 비행할 때 이미 미국 갈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비행 떴다가 그냥 내려올 생각인 줄 알았는데 뜬 채로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정부터 판타지오로부터 SOS 신호를 받았고 아침 해가 아름답다고 하자마자 아침까지는 분위기 좋았어. 저녁 돼서 밤 12시가 되니까 판타지오로부터 SOS 신호가 왔습니다. 해상보안청의 수색기가 출동했고요. 판타지오는 25일 8시 30분 미야기현 긴카산섬 동쪽 약 800km 해상에서 발견되었고 수색 헬기를 본 스즈키는 헬기를 향해 앉아있는 자세로 손을 흔들면서 SOS 신호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출발해서 다음날 24일 아침 해가 아름답다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저녁 12시가 돼서 SOS를 날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찾았어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8시 30분이 이때인 것 같아요. 자꾸 귀찮게 하네. 자꾸 막 뭐 헬기 띄우게 하고 민가에 떨어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갑자기 출발하고. 당시 판타지오의 고도는 평균 2,500m로서 높았을 때는 4,000m 상공까지 도달했다고 하며 시속 70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굉장히 빠르네요. 신호도 중지되어 계속 비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가 약 3시간 뒤에 판타지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수색기는 추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위 뉴스 화면에도 있는 순간이 판타지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비와오에서 긴카산까지만 해도 직선 거리로 무려 5,700m에 달하는 거리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간 거예요. 비와오에서 긴카산으로. 대단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간 거. 근데 미국은 여기에요.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여기서 이만큼 가야 돼.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죠. 사실 비와오에서 긴카산까지만 해도 직선거리 570km에 달하는 거리고 긴카산에서도 800km를 더 비행한 데다가 더 갔구나. 긴카산에서도 추적기가 3시간 동안 감시하는 동안에도 시속 70km의 속도로 비행한 것까지 감안하면 무려 1580km라는 거리를 비행한 것이 되니 이것도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와오에서 목적지인 미국 네바다주 샌드 마운틴까지는 무려 87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1580km나 왔어도 목적지의 반의 반도 다다르지 못했다. 전문가는 실험 전에 풍선으로 미국에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으며 풍선이 미국까지 갔다는 증거가 없으니 아마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긴카산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섬이라서 여기를 넘은 게 확실한 이상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거나 살았어도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내가 프랑스에서 땡볕을 한번 맞아봤는데 이 땡볕 계속 맞으면 풍선이 익어가지고 터지지 않을까?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풍선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1994년까지는 호적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2월 1일자로 실종 선고가 확정되었다. 즉 일본 민법상 실종 후 7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알래스카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자, 요런 사건인데요. 갑자기 출발하고 이틀까지는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50억 원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 아니면 모로 양쪽 다 나쁘지 않아 라는 마인드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 도착하면 오케이 빚 갚는 거고 이대로 그냥 죽으면 그래 그냥 편해지자. 이런 뭐 아니면 도의 생각으로 그냥 갖다 박은 것 같은데 이거. 자, 판타지오에 대한 이야기. 직경 6m의 메인 비닐 풍선 4개, 직경 3m의 풍선 20개를 장비하였었고 곤돌라의 외형은 2m가량, 깊이는 1m이며 해상에 착수할 때를 대비해 부력이 높은 전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비닐 풍선을 제작한 회사에서는 비닐 풍선은 애초에 사람을 태울 수 없고 풍선이 영하 수십 도에 달하는 고도에 견딜 만한 보증도 없음을 미리 스즈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발 전에 일부 풍선이 찢어져서 스즈키가 긴급하게 테이프로 땜질했다고 함.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을 때도 이미 메인 풍선 4개 중 2개만 남은 상태였고요. 게다가 알려진 상식대로 기압은 고도가 높을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풍선 내부의 압력은 역으로 증가하여 결국 터지게 된다. 위에는 중력이 작용을 덜 하잖아. 땅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뜨니까 공기를 묶어둘 수 있는 중력도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적고 공기가 적으니까 풍선 안에 담겨져 있는 공기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보통의 풍선으로는 애초에 가능할 리가 없는 도전이었는데 보통의 풍선으로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스즈키는 풍선 가스가 빠지면 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시 기체의 부력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추를 준비했습니다. 추 안에는 극한에서도 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가 빠질 때 맞춰가지고 추를 조금씩 버리려고 했겠죠. 부력 부족으로 비와호에 출발했을 때 준비한 200개를 전부 이미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주도 그냥 막 버렸겠죠? 막 버려서 민가에 막 미사일로 떨어졌겠지? 소지품으로 산소 충전기와 마스크, 일주일분의 식량, 경위 경도 측정기, 고도계 속도계 해난 구조 신호기, 낙하산 레이더 반사경, 휴대전화 지도, 영하 60도 이하의 기온에 견딜 수 있는 방한복, 헬멧과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등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준비는 꽤 철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고도계 사용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고도계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도 이제 말하기도 힘들고 무전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달하기도 쉽지 않았고 일본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유머 취급을 받는 모양이지만 남겨진 가족들 특히 아내였던 이시즈카 유키코는 2006년 기준으로 그의 회사 공동 경영자로 집이 저당 잡혀 있었고 남긴 빚을 필사적으로 갚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빚을 다 갚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2016년 포르투갈인 남성과 재혼하고 나서 2017년 담관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2017년이면. 2001년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가 국민 영예상을 거절했을 때 비트 다케시가 모험가였던 풍선 아저씨에게 국민 영예상을 주는 게 낫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막 엄청나게 막 사고뭉치의 느낌이 강했는데 1982년에 풍선을 단 의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짓을 벌인 사람도 있었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이 남성은 평소에 비행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늘을 날고 싶어 했고 1982년에 꿈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헬륨 풍선 45개를 매달고 샌드위치와 캔맥주, 권총을 들고 소파에다가 자기 몸을 묶었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5,000m 고도까지 올라갔고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월터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권총으로 풍선에 총알을 쏘지도 못했다. 아, 자기를 쏘려고 한 게 아니고 풍선을 쏴가지고 고도를 떨어뜨리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는 로스앤젤레스 공항 레이더가 포착했을 때까지 꽤나 오래 세찬 바람을 맞으며 구름 사이를 떠돌아다녔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풍선 몇 개를 터뜨리다가 하도 몸이 굳어서 권총을 놓쳤어. 지상에서 부상 없이 겨우 내려왔는데 하필 터진 풍선의 줄들이 고압성에 걸린 통에 롱비치 전역에 20분 물론 미국 연방 항공청은 결코 그 사건을 재미있게 보지 않았고 가상한 노력으로서 레리는 $1,500의 벌금을 물고 텍사스 댈러스의 또라이 클럽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풍아저씨의 가게 행방불명 사건도 다뤄주세요. 풍선 아저씨 말고 풍아저씨를 말하는 거 맞죠? 혹시 한국 사람인가요? 풍선이 이게 은근히 몇천 미터까지 올라가도 사나봐. 레드불 스트라토스 1주년 쳐보세요. 2012년 10월 14일 레드불 스트라토스라는 스페이스 다이빙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주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건가? 스트라토가 성층권이래. 성층권까지 가서 떨어지는 건데 39km 상공에서 자유낙하하여 스카이다이빙 최고 고도 기록을 소유함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동력기관의 도움 없이 음속을 돌파한 인간이 되었다. 와... 캡슐의 원형의 해치가 열리고 해치 밖으로 나가면서 위에 멋진 말을 무전으로 남기고 기구의 외부에 서서 거수경례를 날린 뒤에 떨어졌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풍경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길 빕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여기서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이때 점프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 세계 생중계가 됐으며 유튜브 생중계의 경우 동시 시청자 수가 800만 명에 이르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역대 최대 동시 시청자 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유 낙하를 시도한 직후 엄청난 속도 때문에 쉴 새 없이 회전을 하는데 자세를 계속해서 바로잡으면 가까스로 회전을 통제했습니다. 미쳤다 이거. 막 도는데 그거를 정신을 겨우 잡아서 안정된 자세로 낙하를 진행시켰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담장님 기한 84님이 좋아하는 너바나의 보컬 커트 코베인 알아보기 해주세요. 기안84 작가님이 좋아한다고요? 내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혐오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는 애가 있었어요. 자기는 나이 든 사람이 너무 싫대. 그래서 나는 늙기 전에 죽을 거래. 이 세상은 잘못됐고 아무튼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했어. 마치 비셔스처럼. 그 친구가 아마 비셔스가 한 말을 보고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아. 베이스를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25세 이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산 후에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아마 약 때문에 죽었을걸? 21세에 죽었잖아. 언행일치. 아무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30살 되기 전에 죽겠다. 자기는 노인이 제일 싫대. 잘 살아있습니다. 그냥 뭐 그 나이대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애들 욕할 듯. 자, 커트 코베인. 커트 코베인도 약으로 죽지 않나요? 1994년 4월 5일 미국 록밴드 너바나의 프론트맨 커트 코베인이 자신의 시애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 왕성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커트 코베인이 산탄총을 이용한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사망하여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1987년 밴드 결성 이후에 1990년대 초반 전성기를 누렸던 커트 코베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헤로인 중독에 시달려왔는데 밴드 성공 이후 코트니 러브와의 결혼을 기점으로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으며 투어 중 여러 차례 쓰러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3월 3일 커트는 진통제 일종인 로히프놀을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었고 왜 이렇게 자꾸 의식을 잃는 거야. 보약을 왜 이렇게 자꾸 해. 이를 발견한 코트니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드네요. 치료를 마친 지 5일 후 커트는 시애틀로 돌아오게 됐고요. 이 때문에 남은 유럽 투어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맨날 보면 락밴드 월드 투어 특 맨날 취소됨. 1. 누가 약을 많이 해서 2. 멤버들끼리 박터지게 싸워서 나였으면은 빠그러지면은 감당해야 될 게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데 그들은 때든 말든 그냥 해버리니까 승질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와 멋있다 와 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주일 뒤에 커트니는 커트 코베인의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커트 코베인의 가장 친한 지인 10명을 집으로 불러 커트에게 마약 중독을 치료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커트는 이를 모욕으로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날 밤 커트는 약물 중독 재활원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재활원에 입소했습니다. 재활원에서의 생활은 커트는 매우 버거워했고요. 재활원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한 커트 코베인은 1.8m에 달하는 펜스를 넘어서 무단으로 요양소를 탈출했고요. 국제공항으로 가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시애틀 총기점 등 여러 장소에서 커트 코베인이 목격되었습니다. 총을 사갖고 간 커트 코베인은 자신의 집에서 헤로인과 디아제팜을 치사량을 맞은 뒤에 레밍턴 모델 11 20게이지 산탄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마지막은 보약과 함께 유서에는 커트 코베인이 자신의 상상 친구 보따에게 보내는 염따가 아니고 보따예요? 붓다. 염따 선생님 혹시 염따도 그건가? 붓다 염따 뭐 이런 건가? 사후에 인기와 명예의 정점에서 27살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미국 락신을 넘어 세계 음악계에 엄청난 충격과 비통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락카페에서 그의 죽음을 전해드는 팬들이 울면서 너바나의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사실 저는 이제 너바나 잘 모르는데 1집인가? 그건 알아요. 애기가 돈 보면서 헤엄치는 그 앨범 2집이에요? 그럼 그거 알아요. 2집. 근데 왜 커튼이 러브예요? 커튼 코베인 아니에요? 미국은 성 따라가잖아요? 코베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범이지를 아니 룰이잖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나 노래 모르네요. 너바나 노래. 오아시스? 락밴드 오아시스. 축구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훌리건 출신 노엘과 리암 갤러거는 훌리건 출신이래. 둘 다 엄청난 축구 광이며 어릴 때부터 맨체스터 시티의 열렬한 팬이다. 갤러거 형제는 모두 뼛속까지 맨시티의 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시즌 중에 자주 맨시티의 홈 구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팬이 된 이유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맨유 팬이 더 많았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한다. 내한 공연했을 때 어느 기자가 박지성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맨시티 팬이라 그런 선수 모른다고 했다. 그때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으니까 모를 수가 없지 사실. 모를 수가 없는데 이악 물고 모른다고 했겠죠. 왜냐하면은 가장 싫어하려면은 알아야 싫어하죠. 그쵸? 근데 박지성도 오아시스라는 밴드를 몰랐다고 한다. 박지성 선수는 모를 수 있지. 왜냐면 노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갤러거 형제는 축구를 무조건 챙겨본다며. 그럼 맨체스터 더비 할 때 무조건 볼 수밖에 없고 그때 박지성 선수가 1군 주전으로 나왔을 텐데. 박지성이 영국 모 토크쇼에서 비틀즈와 오아시스 중에 어느 쪽이 좋냐는 질문을 받자 오아시스가 어떤 밴드인지 되물어 사회자가 오아시스는 맨체스터 출신 밴드고 비틀즈는 리버풀 출신 밴드라는 말을 듣자 오아시스를 택한 적이 있다. 2010년 영국 총선 때 노엘은 난 투표용지에 태베즈는 신이다라고 쓰고 투표하면 던질 거야. 난 태베즈를 뽑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영국 총선에서 태베즈를 뽑겠대. 근데 맨유 선수라며요. 테베즈.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맨시티로 이적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테베즈로 짓겠다고 개드립을 치기도 했다.
호날두 선수는 매우 좋아한다고 언급했는데 유나이티드 선수라서 갤러거는 반응이 없다. 오아시스의 대표곡인 언더월 또한 맨체스터 시티의 응원가로 널리 불리고 있다. 언더월 저 실제로 들었어요. 지산 락 페스티벌에서 오아시스 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나 오아시스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 막 떼창 막 미친듯이 불러. 노홍철이 오아시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영국의 친구들에게 I like 오아시스. 브라더 파이트 노. 아 이때 이미 해체했을 땐가 보다. 브라더 파이트 노 플러스 합쳐줘 플러스 용서합을 기원하는 메시지. 합치라는 게 플러스야. 오아시스가 리암 갤러거랑 노엘 갤러거라고 있어요. 그 형제가 주축이 된 밴드인데 나머지 멤버 뭐 드럼하고 이제 다른 멤버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 형제 둘이 완전 핵심이야. 그런데 둘이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아요. 맨날 박터지게 싸워. 맨날 선언하는 게 이번엔 진짜 해체다. 근데 어떻게 막 주변에서 잘 말려가지고 계속 밴드 하다가 또 이번엔 진짜 해체다 이러다가 막 잘 말려가지고 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 둘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어.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막 저지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어렸을 때 서로 막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버티면서 이제 큰 거지. 그래서 영국인들한테는 상징적인 존재야. 음악으로 이걸 극복해가지고 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팬들이 막 그런 서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갤러거 형제들은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유머러스하게 하기 때문에 악동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싸가지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귀여운 느낌의 돌발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의 그 허용치 안에서 노는 느낌이 있어. 2009년 내한 전후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졌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면 이렇습니다. 공연 전날 도착 직후 트위터에 한국 우리가 왔다. 호텔로 이동해 갈비를 1인당 평균 6인분씩 먹어치우고 호텔에서 매너있게 팬들과 인사를 나누던 리암이 아주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곧바로 악수를 해보니 손에 물기가 전혀 없고 따뜻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형은 곡을 쓰지만 내 생각에는 나도 형이랑 똑같이 재능 있고 잘생겼어. 완전히. 리암은 완전히 정신분열자야. 난 좀 이중인격이 있지만 그 새끼는 정신분열자라고. 우린 존나 예전에 끝나서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갈 때 역 같은 티셔츠랑 포스터 사가라고 새끼들아. 요게 제일 유명해요. 이건 싸이월드 할 때도 유명했던 거예요. 알아보는 거 끝. 이제 뭐 하냐고요? 끝났어요. 가. 이제 나갈 때 침착맨 카드 사서 나가.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디서 파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저는 캬피 좀 타보겠습니다. 캬피.